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건축을 하는 특수한 집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 전문가에 의해서 건축이 계획되고 설계되고 또 만들어지는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 시작됐던 아주 짧은 역사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건축에 관여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의학교에서 하고 있는 계획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이 지어지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생활하겠죠?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은 집에 생활을 합니다. 인간 외에 또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혹시 어떤 동물일까요? 어떤 동물이 집을 잘 짓죠? 네? 새, 그렇죠. 새가 집을 아주 잘 짓습니다. 새는 알을 낳기 위해서 꼭 집을 짓죠. 물론 갈매기라든지 몇몇 새들은 집을 짓지 않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집을 지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새 중에 가장 집을 잘 짓는 새가 어떤 새예요? 네? 까치. 그렇죠. 까치. 그리고 또 옛날 초가집이라든지 집 처마 밑에 집을 지었던 제비도 있죠. 이런 새들도 아주 훌륭한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축과 건축가에 대해서 좀 넓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건축이라는 분야는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에서 생활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의학교죠? 한의학교. 밖에도 넓은 자연도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고 아주 추운 추위라든지 또 너무 더울 때는 이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합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의 일상을 또 보호해주기도 하죠. 이건 뭐예요? 아파트죠? 어떻습니까? 멋져요? 별로 안 멋져요? 빽빽해요. 아주 빽빽하죠. 여기에서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수직수평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서 그것마저도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삭막하죠? 그리고 너무 빽빽합니다. 빽빽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양계장 가봤어요? 닭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 빽빽하게 생활하고 있죠?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과 이 아파트를 비교한다면 우리도 너무 빽빽한 생활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도시가 크게 발달됐기 때문이죠. 도시가 발달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혼자만 따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여 살긴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시가 발달된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입시교육. 왜냐하면 주변에 학원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학원을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봉선동에서 차를 타고 10분만 나가도 시골인데 굳이 거기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아파트에서 안 사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법 있네요. 저도 항상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물어보면 거의 한 95%는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아파트 또는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대학생들 혼자 생활하면서. 이 집은 어때요? 살고 싶어요? 어떤 점이 좋아요? 네? 그렇죠. 생활하기 좋겠죠. 좀 새로운 느낌. 또 넓어요. 그렇죠. 아주 넓죠. 마당도 있고. 이 집에서 뭘 하고 싶어요? 캠핑? 뭐 하고 싶습니까? 저는 마당에서 화면 잘 안 보이네요. 마당에서 강아지를 좀 키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은 마당에서 캠핑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집은 뭐라고 하죠? 한옥이라고 하죠? 한옥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집인데 지금도 가끔 하나씩 지어집니다. 한옥이죠. 다양한 집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알함브라 궁전이에요. 알함브라 궁전. 혹시 궁전 같은 집에서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왠지 왕의 후손인 것 같다. 있어요? 느낌이 막 꿈도 그렇게 꾸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건축물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살기가 힘들 겁니다. 너무 추울 때 밤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텐트? 텐트? 그렇죠. 텐트도 있네요. 또 동굴. 그렇죠. 이런 데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추위에서 몸을 보호하고 또 아주 옛날인데 이때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귀신이 무서웠을까요? 그러면요? 짐승, 그렇죠. 짐승 무섭죠. 또 그렇죠. 자연. 아마 자연에 짐승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또 뭐가 무서울까요? 또 비, 자연재해.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무서울 거예요. 아마도 밖에 있는 망치나 우주도 밤이 되면 아마 무서워할 겁니다. 그냥 깜깜하잖아요. 안 보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추위에 떨다가 또 무서워하다가 아침이 되면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망치와 우주도 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집이 몸을 보호하고 또 따뜻한 집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무서운 건 뭐였냐면 옛날에는 종족 생활이었거든요. 나의 부족 외에 다른 부족은 무서움의 대상이었을까요? 친했을까요? 그렇죠. 무서웠죠. 사람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계속 동굴에 살진 않았죠. 점점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집의 형태는 이런 움집이었어요. 움집. 이 움집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 실제로 있었어요. 움집에서 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추위와 맹수로부터의 공격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쉘터를 꾸며서 거기서 생활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은 집의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움집을 만들어지게 된 또 몇 가지 배경이 있는데 옛날에도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들 혹시 밭에 또는 이 산 기슭에 소 한 마리가 풀 뜯어먹고 있으면 그 소를 보고 와 맛있겠다 이런 생각해요? 합니까? 어떤 상태가 맛있는 상태죠? 약간 좀 굽고 있거나 고기처럼 돼 있을 때 맛있다고 하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밖에 돌아다니는 야생동물들을 보고 야 너무 먹고 싶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커다란 동물들은 사냥도구도 발달되지 않았고 또 인간의 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감히 쉽게 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밖에 열려있는 과일이나 또는 다양한 열매들 그리고 물가에 가면 조개 있죠? 조개는 빨리 못 도망가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먹고 살았대요. 하지만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동굴은 산에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은 물가에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동굴에서만 계속 살 수가 없어서 또 동굴은 천연동굴이다 보니까 개수도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아마 집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점점 집을 짓기 시작했죠. 이렇게 짓습니다. 의외로 벽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뭐냐면 집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붕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데 벽을 수직으로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붕을 덮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면 되니까. 서로 기대면 되겠죠. 나무, 목재끼리 기대면 지붕은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이 돼요. 하지만 벽체를 수직으로 세우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집은 이렇게 지붕부터 만들어졌죠.
그 대신 벽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땅을 파가지고 그 땅 속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지하실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움집입니다. 그리고 불을 피웠어요.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아는 동물이라서 훨씬 더 문명적으로 더 발달되기 시작했죠. 요건 뭘까요? 돌들이죠? 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가공이 된 것 같아요? 가공이 된 것 같죠? 이건 이제 뗀석기라고 하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도구가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개를 지을 때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드릴도 있고 또 못도 있고 그리고 톱도 있고 다양하게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동물이 몇몇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봉은 인간이죠. 인간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사냥도 하고 집도 짓고 다양한 것들을 하죠. 뭐 벼도 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도구가 발달되지 않아서 돌을 딱딱한 경집에 딱딱한 돌을 이용해서 도구로 활용했죠. 일명 구석기 시대입니다. 요거 뭐예요? 혹시 이런 캠핑카에서 한번 생활해봤어요? 해봤어요? 어때요? 좋죠? 낭만적이죠? 그쵸? 그런데 1년 365일 계속 여기서 생활하면 뭐가 불편할까요?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문은 한정돼 있죠? 그리고 거실, 내 방도 없어요. 불편하겠죠? 컴퓨터, 인터넷도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하루 이틀 정도 좀 여유롭게 즐기는 데는 참 좋지만 계속 일상에서 이것을 건축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부는 아주 멋있지만 그 넓진 않죠. 이건 뭐예요? 텐트죠. 텐트에서 또 역시 1년 365일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루 저녁 이틀 2박 3일 정도는 생활하기 참 좋겠지만 계속 생활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필요합니다. 조금 옛날로 가볼게요. 이게 세계치 거죠? 인간은 그 문명을 만들어냈고 또 그 문명이 계속 이어지면서 유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만들어졌죠. 중국 일대에서 황하가 근처에서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인도 근처에서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인더스강이죠. 주로 강가에서 사람들은 생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어요. 어디냐면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그 이집트에 대해서 옛날에 좀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는 어떤 용도죠? 무덤이죠?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6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60년에서 100년 정도? 그러면 사람이 딱 왕이 태어나면 바로 뭘 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무덤 만들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냥 죽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인데 피라미드 아직도 미스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되었고 인간은 더 많은 기술과 문화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어디? 도시는 아테네. 아테네 어느 동네일까요? 보리수 이상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폴리스라고 들어봤어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 폴리스 또 다른 하나의 사회죠? 그 당시에 그리스는 참 연구 대상인데 여기에서도 민주주의가 꽃피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이 파르테논 신전뿐만이 아니고 또 스포츠 브랜드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뭐가 있어요? 나이키 아시죠? 니케라고 하는 신전도 있고 또 입구였던 에르테이온 신전도 있고요. 다양한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신화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고 일단은 건축물이 정말 거대하죠.
거대합니다. 어떤 용도였을까요? 네? 그렇죠. 신을 섬기는 신전이죠. 신전입니다. 신을 섬기는 신전이 더 커다란 건축물일까요? 우리가 일상에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건물이 더 클까요? 왜 신전이 더 커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직접 사는 공간이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대 살펴보면은 사람이 사는 공간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대부분 신이 사는 공간이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훨씬 더 거대했죠.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어디 혹시 아는 사람? 여기는 어디냐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정말 거대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시대로 본다면 서양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한 고딕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했죠. 르네상스의 컨셉은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근본이다. 인본주의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을 위한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 전 시대에는 사람을 위한 공간보다는 신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고딕,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커다랗게 만들었던 성당들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성당 하나만 대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 화재로 불타버렸던 성당도 있죠. 노틀담 들어봤어요? 노틀담 성당도 있어요. 그 성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에 그 여행이 계획이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을 위한 시대에는 많은 커다란 신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었지만 르네상스 이후에는 인간을 위한 공간들을 많이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좀 발달되었던 바로크 시대, 로코코 시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신을 위한 사회에서 인간을 위한 사회로 변화되게 된 아주 커다란 계기가 있어요. 아주 무서웠던 전염병이에요. 치사율이 50% 이상이었습니다. 네? 네? 패스트. 그렇죠.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어떻게 알았어요? 패스트 맞습니다. 일명 한국말로 다시 풀이하면은 흑사병이에요. 이 흑사병은 어떻게 유럽으로 갔냐면 과거에 이 아시아 대륙 안에 있었던 나라인데 땅을 엄청나게 넓혔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유명했던 인물은 징기즈칸. 그렇죠. 몽골이죠. 몽골입니다. 몽골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벌였고 또 말을 달리면서 칼을 쓰는 거라든지 활을 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군사력이 아주 막강해가지고 서쪽 끝까지 영토를 넓혔죠.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던 우리는 면역 체계가 완성돼 있어서 쥐의 균을 받아들이더라도 몸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유럽 사람들은 흑사병이 너무 무서운 존재였죠. 그래서 이 고딕 시대 이후에는 중세 이후에는 내가 우리 가족이 죽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렇게 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시대가 과연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 고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인간을 위한 사회가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 궁궐이에요. 황제가 살았던 궁궐. 그렇죠. 작은 섬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것도 정말 크죠? 여기는 어딜까요? 어느 나라 같아요? 중국 나왔으니까 그 다음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일본이죠? 여기는 일본에 있는 동대사라고 합니다. 동력 동자, 커다란 대자, 절 사자 서서 동대사고 일본어로 하면 토다이지라고 합니다. 토다이지. 나라라는 도시예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경주처럼 생긴 경주의 분위기가 나는 도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1100년, 1200년대쯤에 만들어졌던 거대한 건물입니다. 불교라는 종교 아시죠? 불교는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죠? 인도죠? 근데 인도는 종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불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인도는 어떤 종교를 많이 섬기고 있나요? 힌두교죠. 그래서 불교는 서쪽으로도 많이 전파됐고 또 동쪽으로도 많이 전파됐는데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정말 극대화됐던 찬란한 꽃을 피웠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 두 시대에 아주 찬란하게 꽃을 피웠고 또 이 문화를 어느 나라에 전달했을까요? 어느 나라에 전달했을까요? 일본으로 전달했죠.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 세 나라가 불교의 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죠. 근데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한가운데 있는 근정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집입니다. 지금까지 좀 더 화려한 집들만 봤죠. 집이 여러 이렇게 집들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집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검소한 모습입니까? 화려합니까?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집의 화려함이 이 샌드라실의 화려함을 찾아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가장 화려한 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얼굴 가장 화려합니다. 그러면 이 신명제 빼놓고 또 화려한 거 찾아보세요. 자개장로 화려하죠? 아주 화려하네요. 그리고 건축의 구조에서 화려한 걸 찾아보세요. 이 집기 같은 거 다 빼놓고 화려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사치스러운 거라든지 있어요? 거의 없죠? 있나요? 커튼이 좀 화려하나요? 아니면 저 나무의 무늬가 좀 화려한가요? 뒤쪽에 있는 콘크리트 벽체가 화려합니까? 여기서 봤던 이런 건물들에 비해서는 화려함을 별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되버렸을까요? 좋은 현상입니까? 좋지 않은 현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현상일까요? 좋지 않은 현상일까요? 건축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인데 만인을 위해서는 더 좋은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틈틈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돌프 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비평가이자 또 건축가입니다. 미술 여러 분야에서 또 활동을 했고요. 책도 썼어요. 책의 제목이 좀 독특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식과 범죄라고 되어 있죠? 장식과 범죄. 장식은 화려함은 범죄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화려함은 범죄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왜 화려한 게 범죄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화려한 게 범죄다. 일명 몰아주기입니다. 몰아주기.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과자가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과자가? 한 10개 남짓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10개 있네요. 초콜릿도 있고 파이도 있고 초콜릿이 묻은 파이도 있고 그러네요. 10개. 여기 몇 명이 앉아있죠? 몇 명이 앉아있죠? 이거 누가 먹어야 될까요? 누가 먹어야 될까요? 먹는 사람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는 너무 평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건축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었겠죠. 하지만 앞서 봤던 이런 건물들은 어느 누군가의 특별한 소유밖에 안 됐어요. 만인들이 다 나눠 가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회였죠? 어떤 사회였을까요? 계급사회였죠. 계급사회. 계급사회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더니 노비예요. 노예예요. 태어났더니.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한때 와무장창에 씨앗이 따로 있다더냐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만인이 전부 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똑같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로 바뀌게 된 게 불과
1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50년. 150년 전에는 내가 태어났던 왕이었고 또 태어났더니 노비였어요. 여러분들 너무 불평등하죠? 계급사회였어요.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건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고 이것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 과자를 누가 먹을 것인가, 여기서 과자를 누가 먹을 것인가 해서 나이 순으로 또 힘센 사람이 그 결정은 너무 불평등하죠? 옛날에는 너무 불평등한 사회였던 겁니다. 일명 계급사회였죠. 그래서 건축물도 다 소유하지 못하고 권력이 세거나 또는 신이거나 하는 특정 계층만 이런 건축물들을 나눠서 일부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서 봤던 이런 건물들은 대부분 장식이 있어요. 장식이 아주 많죠? 화려합니다. 왜 화려하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프리카 문호를 개발하기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과거의 사진도 있고요. 또 그런 부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가보면 가장 화려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추장이죠? 추장은 왜 가장 화려하게 하고 있을까요? 권력이 높으니까 그렇죠? 권력이 높으니까 그래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권력의 건축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건축은 더 크고 더 화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위대함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치장도 하고 꾸미고 더 크게 만들고 더 높게 만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건축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계급사회가 붕괴가 됐어요. 계급사회가 없어지고 나서는 만인이 다 이걸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특정 권력층이 계급사회가 붕괴됐다고 할지라도 특정 권력층, 지금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뭘로? 네? 그렇죠. 돈이죠.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돈입니다. 돈으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은 더 커다랗고 더 화려한 건물을 소유한다면 권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돌프로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것을 생각을 아주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권력이 많거나 또는 돈이 많거나 또는 그런 계층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부 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지 너희들만 소유해서 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던 겁니다. 평등한 사회가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졌던 건물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루스하우스라고 하는 집인데 상가 건물이죠. 1층, 2층, 3, 4, 5, 6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것도 화려하게 보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오스트리아 왕이 이 건물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를 대표하는 가장 중심에 있는 건물이 너무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돌프 루스라고 하는 그 건축가가 너무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장식의 배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왕은 이 건물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하수구 뚜껑이죠. 하수구 뚜껑이다 왼쪽 그림이 어떤 신사가 하수구 뚜껑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을 다시 그렸어요. 야, 네가 설계한 건물이 참 하수구 뚜껑처럼 생겼다. 그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건물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건물은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시대상을 대표하는 예술적인 특성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건물부터는 그렇지 않았죠. 이때가 불과 1905년, 1909년입니다. 1909년. 지금 100년 전에는 양식주의, 화려한 장식을 갖고 있는 건물들이 수몰됐다면 지금은 급격하게 바뀌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이 건물은 어때요? 깔끔하죠? 아주 깔끔합니다. 하리학교 이 건물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렇죠? 깔끔합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르 꼬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태어난 건 스위스였어요. 처음에는 돌을 다루는 사람이 석공이었어요. 석공. 돌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재능이 뛰어난 나머지 건축에도 조예가 깊어서 건축가로 더 성장을 하게 됐죠. 이 사람은 아예 이제 그런 장식을 배제한 양식적인 내용들 전부 다 배제한 아주 깔끔한 건물들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930년도예요. 1930년도
여러분들 보면 이제 좀 더 얘기할 건데 여기 뭐예요? 레고죠? 마트가 레고로도 저 건물이 있어요. 그만큼 유명하다는 겁니다. 빌라 샤바라는 건물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가 깔끔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장식이 많고 화려하고 또 건축의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구조가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넓은 공간을 갖지 못했지만 저렇게 기둥만 있죠. 이게 기둥만 있는 구조체에 판판한 바닥을 두고 거기에 자유롭게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구조의 시스템을 처음 고안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르꼬르비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필로티 혹시 들어봤어요? 필로티가 뭐냐면 1층은 기둥만 있어요. 그래서 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쭉 연결되겠죠? 답답한 게 좀 덜합니다. 그리고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 옥상에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렇게 옥상에 정원을 꾸몄어요. 풀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이 그라운드 땅에만 풀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을 또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파사드가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의 형태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이 수평이에요. 수평창 쭉 반드시 여기도 지금 기둥이 가운데 있고 이 문이 넓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지었던 건물들이었기 때문에 벽돌을 쌓아서 지은 건물은 창이 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구조가 발달돼서 넓은 창을 만들 수가 있었죠. 이제 잠깐 기분 전환하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제공하는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이 뭐가 있을까요? 편리함. 건축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편리함. 여러분들은 현재 집에 살고 있으면서 느꼈던 편리함이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편해서 편한 게 일상이다 보니까 많이 못 느끼시겠죠? 근데 밖에서 좀만 생각을 해보면 집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느끼는 편리함은 여유로움, 특히 토요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집도 따뜻하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움이 있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집에 없다면 그걸 느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몽골 갔다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몽골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였어요? 네? 제일 불편했던 거. 화장실. 그쵸? 물은 충분했습니까? 물은 충분했어요? 물이 부족했죠? 샤워도 어려웠을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이 이게 편리함 속에 있죠. 화장실 가서 밸브를 올리면 물이 나오고 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리면 에너지가 들어와서 음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두우면 스위치 올리면 또 불이 들어오고 조명이 켜지고 그렇죠? 집에도 그게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게 일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을 많이 느끼지 못하죠. 건축이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어느 나라였죠?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있죠? 튀르키예는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어딜까요? 찜질방 같죠? 더워요? 추워요? 덥죠? 여기는요? 좀 추운 것 같죠?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진 올렸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한번 가보고 싶죠? 파란 바다가 있고 야자수들이 있네요. 열대 바다 같은데 덥지만 물에 들어가면 참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한옥이죠? 한옥입니다. 여기 마르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약간 시원한 느낌이죠? 이것은 뭘까요? 그래도 불때 봤어요? 아궁이에 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불을 지피고 있죠?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근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이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열악했죠. 그래서 부엌이라는 공간에 불을 떼고 밥도 하고 또 난방도 했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집이에요. 집인데 어디에 있어요, 집이? 그렇죠, 계곡에 있죠. 계곡 위에 집을 지었어요. 멋지죠? 멋집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겠죠. 뭐가 불편할까요? 시끄러워요. 그렇죠.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요. 또, 네. 주변에서? 아, 그렇죠. 주변에 인프라가 없어요. 마트도 없고, 시장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 너무 전문적인 답을 주셨네요. 물이 있어서 건물에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물이 있으면 건물 안 좋아요. 금방 부식이 되고 또 썩어버리죠. 아무튼 안 좋은 점이 많은데 그래도 좋은 점은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네? 그래서 바로 앞에 물이 있어서 일단 경치가 너무 좋고 또 역시 계속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친구들을 좀 초대한다든지 많이 파티를 하기엔 정말 좋은 장소겠죠? 좋은 장소입니다. 이것을 누가 설계했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했던 건축가인데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1867년부터 1959년까지 1867년이었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힘든 시기였죠. 당시에 탄광노비들도 참 많았던 시대였고 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던 시대여가지고 또 기근도 있었고 정말 조선시대는 힘든 시대였지만 또 다른 나라들은 또 많은 발전을 했던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발전을 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던 폴링 몰터라고 하는 낙수장입니다. 낙수장. 이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오구라예요. 오구라인데 오구라 다케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취미는 뭐였냐면 골동품 수집이었어요. 골동품 수집. 오래된 물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이 국권을 뺏겼나요? 1910년 한일합방이 있었죠? 한일합방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있고 나서 1919년도에 뭐가 있었죠? 3월 1일날 3.1운동이 있었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주권을 뺏기기 전에 1905년도에는 을사조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1880년도에부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면서 우리나라를 뺏어가려고 많은 활동을 했던 시기가 1880년대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을 벌였고 또 바다에서는 러일전쟁까지 했죠. 그리고 미국과 각각 일본은 조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스리아 테프트 조약까지 미략까지 체결했어요. 그래서 조선은 일본 거다라는 것을 세계에 많이 알렸죠. 그래서 결국 뺏겼죠. 뺏기고 나서 이 한반도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결국 일본이 됐는데 이제 한반도에 남았던 찬란한 유산들을 방치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너무나도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기 시작했고 또 그것들을 수집하는 골동품 수집가들은 샀다가 아주 싸게 구입해서 또 비싸게 팔기도 하고 또 개인 소장으로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친했어요. 둘이 접점이 있었거든요. 취미가 비슷했어요. 뭐냐면 일본 판화입니다. 일본 판화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래서 일본에 자주 다녔는데 12월경에 일본에 갔는데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고 파티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몸이 으실으실해서 나는 먼저 자야 되겠다. 감기 걸린 것 같다라고 해서 숙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오구라가 야 그럼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여기서 한번 자볼래? 라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잤던 장소가 바로 이 뒤쪽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저 건물이었어요.
빨간색으로 박스가 되어 있는 제 건물인데 이 건물에서 자고 일어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바로 다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아침에 오글한테 야, 그 방이 참 따뜻하던데 그랬더니 오글아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골동 수집을 많이 했는데 이 조선에서 궁궐안에 있는 자선당이라는 건물을 뜯어가지고 우리 집에다 뒷뜰에다 지었는데 그 건물이 어제 네가 잤던 건물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선당의 온도를 그대로 재현해놔가지고 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유명한 건축가가 이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곡에다가 집을 지을 때도 온도를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습도가 높으면 몸이 어때요? 불편하죠? 일단 여름 장마철 습도 높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오랫동안 그 습도에 노출되면 사람 몸이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관절염도 많아지고 또 몸도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건물도 불편해지겠죠? 보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온돌, 특히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고 계속 불을 떼주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습도가 높더라도 건물에 습도가 쫙 빠져서 건물이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도 살이 쾌적하겠죠? 그래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후에 설계했던 많은 건축물에 온도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불 때는 온도를 계량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더 따뜻하게 하는 스팀을 만든다든지 일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온돌방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크게 발달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한때 저는 또 일본에서 생활했었는데 그때도 일본 집도 너무 추웠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겨울철에는 밖에 온도가 3도라면 집안의 온도가 5도였어요. 그냥 집이 몸을 보여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벽이 하나 있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들었죠. 창도 이렇게 얇아가지고 정말 추웠는데 일본 사람들도 요즘은 바닥에다가 전기 장판을 다 깔고 삽니다. 온도의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건축과 과학을 한번 다시 좀 얘기해 볼게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죠. 여러분들 여름에 밖에도 덥지만 건물 안도 매우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안이 매우 더운데 이것을 조금 더 상쇄시켜주는 장치가 이 방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에어컨이 있죠? 그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시원해지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장치예요. 그렇죠? 에어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므로써 지구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매연도 많고 또 온도도 상승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이거 일부가 좀 잘렸는데 이쪽만 보시면 돼요. 이거 창문이죠? 창문입니다. 몇 겹이죠? 4겹이죠? 원래는 2개처럼 보이는데 사실 2개가 아니고 4겹이에요. 저 뒤에 있는 이 폴딩도어도 자세히 보시면 유리창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유리가 2장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네. 그렇죠. 여름에는 방을 시원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죠.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따다다다다 소리 들리죠? 들려요? 저 무슨 소리죠? 포크레인 뭐 하고 있어요? 돌을 깨고 있죠? 돌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큰데 이 문을 열면 어때요? 더 잘 들리겠죠? 저 소리가 안에서 더 안 들리게 해주는 창이 훨씬 더 좋은 창이겠죠? 그렇죠? 문을 열면 아마 저 소리가 더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 창들도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벽에 뭘 많이 붙여놨죠? 좀 반짝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뭘까요? 뭘까요? 뭐냐면 이건 비계라는 거예요. 사람들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계입니다. 이 안쪽에 뭐가 있냐면 단열재를 붙여놨어요. 단열재.
단열재 알아요? 여러분들 물 가지고 다니시죠? 물 어디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겨울에 보온병 가지고 다니시죠? 아침에 집에서 따뜻한 물 담아오면 낮에 먹어도 물이 어때요? 따뜻했죠? 근데 일반 컵에 담아왔어요. 이런 컵에 담아오면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왜 그 보온병은 안 씻고 이건 식을까요? 그렇죠. 단열재가 들어있죠. 단열, 열을 차단, 끈을 다니죠. 열을 끊는 재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은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그렇죠. 진공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도 아주 저기하게 있어요. 진공 상태라고 하죠. 공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차단됐기 때문에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진공 상태. 그것도 하나의 단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를 붙였죠. 단열재를 붙인 이유가 뭘까요? 건물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컨트롤하고 있죠. 단열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잘 안 보이네. 변소. 이거 화장실이라고 했어요. 이걸 뭐 화장실이라고 한단 말입니까? 변소죠? 변소입니다. 화장실과 변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화장실이 좀 더 깨끗한 느낌이죠? 뭐 이런 걸 화장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이니까 요건 변소고 요건 화장실이죠? 자, 이런 변소를 집안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저렇게 있어요. 그냥 막 애벌레도 있고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이것도 과학이 주는 편리함이죠. 이런 변소였는데 점점 발달돼서 깔끔한 욕실과 화장실로 바뀌었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요거 이제 세면대를 절반으로 잘라놓은 건데요. 물을 담죠. 그리고 마개가 있네요. 그리고 물이 빠지는 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파이프를 그 휘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먼저 안 올라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 이 물을 쓰고 내리면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요만큼 일자로 물이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안쪽은 아무래도 좀 더럽겠죠? 냄새도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뭘 만나요? 물을 만나죠? 물을 만나서 냄새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랩을 만들어 놓고 냄새를 차단시키는 거죠. 하지만 저기 머리카락이 걸려있거나 또는 뭔가 이물질이 있을 때는 물이 타고 넘어서 조금씩 까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변기죠? 변기입니다. 변기도 아까 그런 장치가 있어요. 평소에 변기에 물이 채워져 있죠?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채워져 있냐면 물은 이 라인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이 채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욕실이라든지 또는 싱크대라든지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런 장치가 좀 고장이 났거나 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냄새는 아주 쉽게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내리면 다시 물이 요만큼 채워지고 커다란 파이프에서 올라오는 아주 안 좋은 냄새도 많이 있겠죠? 이 냄새가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딱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변기에도 트랩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집 안에 화장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집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 제가 이슈를 여러분들께 던져드렸죠? 집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 지진이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어느 나라죠? 예를 들면 일본, 또 튀르키예, 이 두 나라죠? 일본과 튀르키예입니다. 예전에 이 지진이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바닷물을 흔드니까 바닷물이 파도가 돼가지고 육지 안으로 넘쳐 들어왔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죠?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라고 하는데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도 한 9.0 정도의 지진이었는데 그때 저는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랑 같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배를 탄 느낌이었어요. 파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렇게 파도처럼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집이 약간 배 위에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심하게 흔들렸죠. 그 외에도 많은 지진이 있었죠.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는 꼭 저는 한국에 출장 나와 있는 상태였고 집에는 엄마랑 우리랑 둘이 살고 있었던 때에 좀 지진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연히도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무너져 버리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차라리 집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집 안에 있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눌려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죠. 여기는 어디냐면 쓰촨성입니다. 중국 쓰촨성입니다. 수년 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이번에 이런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남동쪽입니다. 도시 전체가 파괴되버렸죠. 사망자만 4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죠.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건축물이 안전하게 됐죠. 그래서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게르 프로젝트 할 때도 완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빨간 점들은 뭘까요? 그렇죠.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역대 1900년부터 2017년도까지 일어났던 커다란 지진들을 모아봤더니 이런 데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네요. 아시아 쪽은 환태평양이라고 하죠. 해안판이 만나는 지점. 해구가 발생하고 한 판은 위로 있고 한 판은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찬에 있는 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반도에도 최근에 좀 많이 발생했죠. 저들은 빨간색 큰 것들은 큰 지진이었고 좀 작은 것들은 좀 작은 지진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진 않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맥 분포를 봤을 때는 이 경상북도,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그리고 전라남도 쪽이 지진이 조금 덜한 지역입니다. 덜한 지역이에요. 근데 부산이라든지 울산 그리고 충청도 내륙 그다음에 동해안 지역, 평양 쪽, 그다음에 서해 바닷가는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덜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입니다. 빨간색들은 좀 큰 지진이에요. 경주에서도 발생했고 또 울산에서도 발생했고 그리고 동해안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여기서도 충청북도 같은데 여기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이 지진에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흔들리는데 건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건물은 땅이 흔들리면은 건물 위쪽은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건물이 원래 그거는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요.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아래가 많이 흔들려요, 위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더 높은 건물 질수록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까?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 기초 부분이죠. 땅에 묻혀있는 기초 부분에 땅은 흔들려도 건물은 별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구하게 됐죠. 그래서 커다란 바퀴를 놓거나 아니면 여러 고무판들을 이렇게 위로 적재해가지고 건물 땅은 흔들려도 건물은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넣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혹시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지진할 때 진짜예요. 면진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면진구조. 면진구조. 면진구조가 지진을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나는 힘이 세니까 버틸 거야 하면서 막 흔들려도 깨지지 않고 버티는 내진 구조, 버틸 내자죠. 여러분들 계속 날마다 혼나면 몸에 뭐가 생겨요? 혼나는데 내성이 생기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막 뭐라 해도 그 다음에 귀를 딱 닫아버렸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진 구조도 있고 또 면진 구조, 완전히 분리시켜가지고 건물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위쪽은 건물이 아래쪽은 땅인데 그 사이에다가 커다란 판을 두고 그걸 여러 개 둬서 기둥 아래 여러 개 둬서 땅은 흔들려도 위쪽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교에도 여러 학교들에도 이렇게 건물이 보통 우리나라는 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라든지 사립학교 가보면 커다란 건물도 있잖아요. 이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트러스 형태로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모습도, 보강해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발생했습니까? 화재도 아주 위험하겠죠? 화재 정말 무섭습니다. 위험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탈출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있죠?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중에 발코니 부분 보시면 작은 방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아시죠? 거기에 문이 철문이 붙어 있고 또 유리창이 이렇게 밖으로 열린 유리창이 열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거기에 막 짐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는 집도 있죠. 그 공간 항상 비워놔야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불이 나면 그 작은 대피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로 항상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창을 열고 밖에 창을 열고 밖을 내려다 보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셨죠? 그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은 화재가 나더라도 어느 시간, 일정 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그런 화재에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어떤 집은 발코니 벽이 옆집과 얇은 판으로 돼 있어서 발로 빵 차면은 깨지는 집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요거 뭘까요? 수화기죠? 여러분들 주변에 수화기 있습니까? 수화기 지금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 예, 수화기 있네. 수화기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수화기 사용법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든지 수화기로 불을 끌 수 있어야 돼요. 예, 불을 끌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요. 소화전도 보셨죠? 길에서 소화전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 밸브를 열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건물에도 커다란 건물들은 물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소화전도 있고 이쪽에 화재 감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은 어느 정도 다 봤는데 제가 하나 더 설명한다면 이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나 선생님께서 도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도면은 설명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립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하나 갖다가 이렇게 계속 실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겠지만 그 전에는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그래서 그 계획,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냐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드로잉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림을 그리는데 건축의 그림은 항상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정확한 치수. 정확한 치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계획가 어떤 모습일지 보면 그림을 그려서 치수를 거기다가 적어봐야 돼요.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던 모습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똑같이 만들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부의 공간 구성도 어떻게 쓸 것인가도 여러분들 계획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장소가 바뀌잖아요. 게르가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될 텐데 그냥 단지 게르만 있다면 또 불편할 것 같아요.
개들 사이에 뭔가 또 사람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또 공간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었던 개는 문도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내부와 바깥이 편하게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획을 다 세워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도면 수업까지 끝나면 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고 싶냐 여러분들 의견이 다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활할 공간이니까 좀 자세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